녹화된 강의들을 나중에 복습할 때 참고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우주 얘기를 할게요. 우주. 상상합니다. 밤하늘에 이렇게 우주라고 하면 밤하늘을 보잖아. 하늘을 보면은 지구 말고 다른 별들도 보이고 무슨 우주라는 곳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밤에, 고요한 밤에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고 막 일어나요. 되게 조용하죠? 조용한 밤을 상상해주면 돼.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우주는 굉장히 고요할 것이다. 또 우주는 되게 조용하다, 고요하다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냥 멈춰 있을 것이다. 그냥 딱 정지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이제 사람 이름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는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주는 정지하고 있어. 정지 상태야. 뭔 소리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두 이론이 첫 번째로 싸웁니다. 이걸 논쟁한다 그래요. 논쟁. 우주가 정지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벌일 무렵에 우리 먼저 찍어보자. 일단 정지 이론을 펼친 것은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프리드먼이라고 합시다. 프리드먼. 두 사람이 있지만 프리드먼. 자, 찍어보자. 어떤 게 맞나요? 둘 중에. 팽창. 다 팽창이 정답. 팽창이 맞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팽창이 맞습니다. 그럼 아인슈타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야. 그 납득할 만한 이유를 누가 대주냐면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증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딱 제시받은 아인슈타인은 오케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바로 꼬리를 내려요. 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소개합니다. 바로 외부 은하의 관측. 외부 은하를 관측함으로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외부 은하 관측. 외부 은하는 또 뭐야? 그 외부 은하를 알려면 우리 은하부터 알아야 돼. 우리 은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 은하를 좀 쌤이 그려볼게요. 우리 은하는 중심부가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중심부 막대 모양이고요. 이 막대 모양으로부터 여러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 나선팔이라고요. 이 나선팔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은하의 모습이에요. 본 적 있나요? 처음 보나요? 본 적 있어요? 우리 은하? 본 적 있죠? 우리 은하. 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은하 중에서 우리 은하를 이렇게 반을 딱 갈랐을 때 반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길이. 우리 은하의 전체 길이가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빛 광자의 해 년자거든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관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빛의 속도 10만 년.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인류가 진화했을 때 인류가 진화한 기간을 만 년으로 잡고 있어요. 인류가 저 밑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현재까지가 한 만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만 년 정도? 근데 얘는 인류가 진화한 것도 만 년밖에 안 되는데 얘는 몇만 년? 10만 년 동안 빛이 가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태양은 어딨냐면 태양은 바로 여기 있어요. 태양 여기 있고요. 태양 옆에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과 지구예요. 엄청.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우리 입장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별이야. 별. 다 별입니다. 다 별들인데 중심부에 별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요. 그럼 봐봐. 지구에서 은하의 중심,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별 하나를 관측해보자. 이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배웠어요. 우리 연주 시차를 이용하면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주 시차를 까먹었다 칩시다. 까먹었고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안 나갔어요. 안 나왔다고? 네. 아 거기 빼고 졸업했나 이제? 나갔어요. 나갔어? 나갔어? 거의 맨 마지막에 배우죠? 이제 배웠어? 연주 시차 배웠어? 좋아. 자, 연주 시차 중요한 건 거리 측정 기술을 인류는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구에서 하늘에서 보이는 모든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다 측정해 본 거야. 대부분은 봐봐. 이게 10만 광년이면 요 사이 거리는 3만 광년이거든요. 지구에서 여기 있는 별을 보면 이게 2만 광년이거든요. 대부분은 3만 광년, 2만 광년, 여기를 보더라도 5만, 7만 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멀어봤자 몇 만이야? 여기 5만이니까 8만이죠. 아무리 멀어봤자 별과 나 사이의 거리는 8만 광년 이내에만 관측이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블이 뭘 발견해? 외부 은하. 다시 말해서 우리 은하가 아니라 저기 외부에 있는 은하의 별을 하나를 발견하고 얘와 나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무려 100만 광년이 나온 거야. 100만 광년. 생각해봐.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무수히 쫙 깔려 있어요. 되게 어두운 곳에 가야 보이죠? 근데 딱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순간 쟤는 가까이 있고 쟤는 멀리 있고 이걸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나요? 모르거든요. 그냥 쫙 밤하늘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박혀 있는 별들 중에 이제 찾다 보니까 8만 광년, 3만 광년, 5만 광년이 아니라 몇만 광년을 찾게 되었다? 100만 광년에 있는 별을 찾게 된 거예요. 100만 광년에 있는 별을 찾게 된 거고, 더 멀리 있는 별. 잘 안 보이죠? 더 멀리 있는 별. 얘는 A별이라고 하고요. 얘는 더 멀리 있으니까 E별이라고 할게요. 좀 슬프게. 한 명이 이해했고요. 두 명이 이해했고요. 아직 이해 못했고요. 이별. 슬픈 설명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멀리 있어서 너무 슬픈 별 이별을 볼게요. 얘도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외부 은하라서 얘는 한 1000만 광년 정도 많다. 한 200만 광년 할게요. 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A라는 별도 E라는 별도 둘 다 우리 은하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 외부 은하의 별을 관측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지속적으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별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해. 얘는 항상 3만 광년, 얘는 항상 5만 광년 일정한데 얘는 처음에 100만 광년이었잖아. 다음에 관측했더니 막 101만 광년, 또 다음에 또 관측했더니 102만 광년. 자꾸 멀어져. 얘는 처음에 200만 광년이었는데 다음에 관측했더니 204만 광년, 그 다음 관측했더니 208만 광년. 자꾸 더 빨리 멀어져. 바로 이겁니다. 외부 은하를 관측했고 그 외부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허블이 알아내요. 외부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저 별이 나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우주 전체가 쭉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인정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어떤 증거일 텐데 외부 은하를 관측하고 외부 은하가 나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료로 제시를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끄덕끄덕 했다는 얘기예요. 맞아. 맞네. 우주는 팽창하고 있네.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의 관측이 되게 중요한 첫 번째 논쟁을 종식시킨 되게 중요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논쟁은 빅뱅이다. 뭔 소리야? 정상이야. 이 정상이 정상 비정상 할 때 그 정상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정상입니다.
자, 이번 논쟁은 뭐가 전제냐면, 좋아. 팽창이 맞아. 팽창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 안에서 또 갈라진 거야. 팽창이 맞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건 맞아라는 전제하에 팽창을 하긴 하는데, 우주가 팽창을 하긴 하는데, 팽창하더라도 처음 만들어진 물질이 이렇게 퍼지는 것, 처음 만들어진 물질이 퍼지는 것 뿐이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는 않아가 빅뱅이고요. 정상은 퍼지긴 퍼져, 커지긴 커지는데 공간이 넓어질 때마다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겨나서 그 공간을 채워 라고 말한 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에요. 또 찍어보자. 누가 맞아요? 빅뱅 맞습니다.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만 알고 찾아가면 돼요. 얘가 왜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또 증거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의 중점적인 게 빅뱅의 증거 2가지를 제시를 해요. 방금 얘기한 첫 번째 이거 1번의 논쟁을 제시한 허블의 외부운하 관측은 팽창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를 종식시킨 증거라고 한다면 빅뱅이 맞아!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증거는 조금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약간 복잡한 그 빅뱅 이론을 이제 증거를 제시를 2가지를 할 건데 빅뱅의 증거 2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이제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우주론 논쟁이고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빅뱅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가모프라는 사람이에요. 가모프.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사람입니다. 호일.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인슈타인을 이 프리드먼이 이겼죠.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해했어요? 역시.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을게요. 프리드먼. 아무튼 굉장히 자유로워진 사람. 얘는 졌죠? 져서 이렇게 쌓인 거예요, 여기에. 알루미늄, 알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암기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빅뱅과 정상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걸 어떻게도 설명하냐면, 우주의 크기는 이 빅뱅도 커진다고 설명을 하고 정상도 커진다고 설명하죠. 둘 다 커진다 설명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질량이에요. 우주의 질량.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 얘는 물질이 처음 만들어진 물질이 그냥 퍼지는 거잖아. 더 이상의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주에 있는 물질들의 질량은 일정한 겁니다. 하지만 정상 우주로는 계속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물질이 질량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뭐냐면 밀도라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그럼 밀도라는 것은 공식부터 알아야 돼. 밀도의 일반적인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란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질량은 물질의 양을 말하는 거죠.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둘 다 부피는 증가하고 있는 거죠. 부피만 증가한다면 밀도는 떨어져야 정상이야. 그죠? 근데 빅뱅 우주로는 얘가 일정합니다. 질량이 일정하므로 밀도가 떨어지는 거야. 맞죠? 밀도가 빅뱅 감소한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요. 정상 우주로는 어때요? 부피가 증가한 만큼 질량도 함께 증가하는 거니까 밀도가 일정해지는 거야. 밀도가 얘는 일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냐, 밀도가 일정하냐로 설명을 하는 거야. 또 한 가지, 우주의 온도. 봐봐. 우주의 질량체가 일정하다는 건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에너지도 일정하다고 보면 돼요. 자, 일정하게 처음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를 채워나갈 건데 우주가 점점 커지네? 그럼 어쨌든 에너지를 골고루 분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우주 전체의 온도는 점점
떨어져야 됩니다. 다시 에너지가 한 군데 모여있으면 되게 뜨거운 거야. 온도가 높은 건데 넓은 공간에 다 흐트러뜨리는 거야. 에너지를 흐트러뜨리니까 에너지가 점점 그 곳곳이 가진 에너지는 다 에너지 값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주의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빅뱅이야. 하지만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공간이 커지면 또 물질이 생기니까 온도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맞다고 알고 있지? 빅뱅 뭐야? 먹는 건가? 빅맥은 아닌데. 빅뱅이 맞죠? 현재 우주가 엄청 추워요. 우주의 온도가 3켈빈이라고 해요. 3켈빈? 3켈빈이 어느 정도의 온도냐면 영하 270도예요. 우주의 평균 온도가 현재 영하 270도. 우리를 목 잡아가지고 우주로 던져버리면, 우주 던지면은 기압 차이 때문에 터져 죽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얼어졌습니다. 바로 얼어버립니다. 우주복 입지 않고 나가면은 바로 얼어버려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온도가 차갑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 중이기 때문에 우주 온도가 엄청 떨어져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우주론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빅뱅 우주론과 다른 우주론의 차이점에 대해서까지 부르륵 집중력 좋을 때 2번까지 설명을 해냈습니다. 자, 기시계 한번 펴고 3번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예를 들어 책상이라고 해요. 책상을 잘게 쪼개면은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와요. 뭐라고 하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 원자. 다른 말로는 원소라고도 하고요. 원자 또는 원소. 또 분자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죠?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입자들, 그렇게 무슨 입자, 원자, 분자, 원소 이렇게 불러주는데, 어쨌거나 그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작은 물질뿐만 아니라 행성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본 입자에 해당하는 것은 원자일 거예요. 원자.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원자들이 복작복작 모여서 물질을 만들면 되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하는 거냐?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원자가 세상이 이제 만들어질 때 맨 처음에 원자라는 녀석이 만들어진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그걸 공부할 거예요. 원자 이후는 그냥 쉽다고 보는데, 원자들이 뭉쳐지면 물질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 빅뱅으로 시작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지금부터 심도 있게 볼 겁니다. 보세요. 우주의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끝났어요. 점 하나 찍었죠?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출발한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의 점. 이게 우주야? 이 점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점이에요. 에너지밖에 없는 하나의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은 초고온, 압력도 엄청 높아서 초고압, 에너지 덩어리면서 초고온과 초고압 상태인 어떤 한 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폭발을 뻥 해요. 폭발합니다. 자, 폭발을 뻥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폭발을 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오른쪽만 먼저 그릴게요. 폭발이니까 모든 방향으로 폭발했겠죠. 폭발을 뻥 했을 때, 폭발을 뻥 해서 현재 여기까지 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뻥. 뭔 소리냐? 우리가 흔히 하는 폭발은 뻥 폭발하고 이제 사그라들잖아. 근데 우주는 폭발을 뻥 하고 138억 년, 9억 년 가까이 계속 폭발 중입니다. 지금도 폭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 가장 좋아. 그래서 여기가 현재라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현재도 폭발 중이고요. 나중에 이제 가속 팽창 이론을 배우면 알겠지만 폭발하면 처음에 가장 에너지가 뻥 많고 나중에 에너지가 좀 적어지는 게 정상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계속 에너지가 많아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고3 또는 고2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빅뱅에서 폭발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폭발 중이다. 폭발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폭발하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번 사건 먼저 소개할게요. 시간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36승 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이죠. 뭔 소리냐면 그냥 폭발하자마자예요. 폭발과 동시에 생겨난 게 바로 기본 입자입니다. 기본 입자의 형성. 자, 잘 봐. 여기서 말하는 입자라는 건 바로 질량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밖에 없던 한 점이었는데 드디어 뭐가 생겨난 것이다? 질량체가 생겨나는 사건이 저때 벌어진 거예요. 아니, 에너지가 어떻게 질량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거를 아까 한 방 먹은 아인슈타인이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나 진짜 미안해. 정지한 줄 알았어. 대신에 이건 내가 설명해줄게 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이에요.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떡하죠? 자, 저게 뭐냐면 에너지를 이퀄이죠.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 뜻이에요. m이 질량입니다. m이 질량이고요. c가 광속이에요. 광속의 제곱에 해당하는 상수만큼 곱하면 에너지와 질량 간의 관계가 나와 이 뜻인데 중요한 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반대로 질량을 에너지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우리 전기 만들 때 원자력 발전하는 거 알죠? 원자력 발전할 때 우라늄을 분열시켜서 질량을 좀 사라지게 합니다. 우라늄이 분열되면서 사라진 질량이 뭐로 바뀔까?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 에너지 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저 공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아니, 우라늄 분열시켜서 지구를 날려버릴 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면 어떡해? 그치? 컨트롤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공식으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컨트롤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고요. 아인슈타인이 왜 상대성 이론, 유명하잖아.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해준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공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공식에 의해서 질량은 에너지는 질량으로 서로 변환될 수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밖에 없던 이 한 점에서 질량이 생겨날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기본 입자는 두 종류의 기본 입자가 생겨나는데 하나는 무거운 입자, 하나는 가벼운 입자가 생겨나요. 무거운 거는 이름이 쿼크입니다. 쿼크라는 게 무거운 입자고요. 가벼운 입자는 말 그대로 가벼울 경자 써서 경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쿼크와 경입자가 있어요. 자, 그럼 무거운 쿼크는 총 6개가 있거든요. 일단 다 소개할게요. 샤밍 쿼크, 탑 쿼크, 바텀 쿼크, 업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다운 쿼크. 그래서 이게 대칭적이거든요.
차밍이 매력적이다는 뜻인데 스트레인지는 이상한 거죠. 차밍의 대칭적인 건 스트레인지. 탑은 꼭대기인데 바텀은 바닥이잖아. 탑과 바텀도 대칭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얘는 업커크, 위커크거든요. 업의 대칭은 다운입니다. 쌤이 6개를 외우고 있는 이유는 머릿속에 암기법이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타봤나요? 시티버스. 우와! 시티버스다! 나와있죠? 시티버스다. 됐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두 가지 커크만 기억하면 돼. 뭐? 업커크와 다운커크입니다. 업은 이거잖아. 위잖아. 그래서 얘는 업이라서, 위라서 전하량도 플러스야. 다운 아래잖아. 전하량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업이니까 좀 많으니까 얘는 3분의 2를 기억해야 되고요. 다운은 아래인데 얼마? 전하량이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전하량까지 알면 이제 2번으로 연결이 돼요. 두 번째. 경입자도 6가지가 있는데 뮤온이라는 입자, 타우라는 입자 처음 들어보죠? 마지막 건 알 거야. 일렉트릭, 전자입니다. 전자는 들어서 전자가 바로 가벼운 입자에 속해요. 나머지는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라는 게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요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얘는 전하량이 얼마? 이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자, 이것까지가 무려 10의 마이너스 36초에 다 만들어진 거야. 다시 말하지만 어디 갔어? 우리 빅뱅 이론은 뭐야? 처음 만들어진 질량체가 끝이에요. 더 이상의 질량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극히 짧은 순간에 이미 모든 질량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더 이상 추가로 만들어진 질량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 이 두 번째 사건도 10의 마이너스 6승초거든요. 아직 1초가 안 됐어. 폭발하고 나서 1초같이 안 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1초같이 안 됐을 때 아까 이 쿼크들이 뭉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걸 만듭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양성자라는 녀석은 전하량이 플러스 1짜리를 양성자라고 하고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하량이 0, 중성인 입자를 중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잘 봐. 전하량은 더 해볼게. 양성자는 U, D가 만나면 됩니다. 더해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3. 맞죠? 양성자 나옵니다. 얘는 업커크 하나, 다운커크 두 마리가 만나면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이렇게 쿼크들의 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게 바로 10의 마이너스 6승초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일단 패스. 자, 우리 목적이 뭐였죠? 빅뱅을 통해서 어디까지 공부한다?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공부한다 그랬죠? 원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원자의 구조를 잠깐 보고 올게요. 원자의 구조는 원자핵이라는 게 가운데 있고요. 주변에 전자라는 게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원자죠. 원자핵. 근데 이 원자핵은 자세히 보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합쳐져 있는 게 원자핵이다. 그래서 원자핵은 아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지면 원자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전자가 그 주변을 돌기만 하면 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원자핵이 안 만들어졌죠? 시간이 좀 지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요 정도 지나서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세 번째 사건이 바로 한 3분 정도 시간이 흘러요. 꽤 많이 흐르죠. 3분 정도 지나야지나 드디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져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원자핵. 선생님이 굳이 헬륨이라고 썼냐면
요거 양성자 혼자 있어도 원자핵 될 수 있는 거 알아요? 양성자 혼자 있어도 원자핵이 될 수 있어. 무슨 원자핵? 수소.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거든요.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원자핵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혼자.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건 이미 수소 원자핵을 이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분 정도 지났을 때 만들어진 건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원자핵이 만들어진 것이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헬륨은 원자번호가 2번이거든요. 잘 봐. 원자번호가 2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2마리가 뭉쳐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원자번호가 1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원자번호의 의미야. 원자번호 2번 헬륨은 양성자 2개를 뭉쳐놓은 거야. 그래서 문제. 양성자 2개를 뭉치는 게 쉬울 거예요. 어려워. 이유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를 어떻게 뭉쳐? 서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반발력 때문에 안 뭉쳐져. 그래서 양성자 2개를 뭉치려면 얘네를 뭉치기 위한 중성자가 같은 개수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번 사건에서 양성자, 중성자가 다수 만들어지거든요. 양성자, 중성자를 이제 뭉치기만 하면 헬륨 원자핵이 될 거 아니야. 근데 3분이나 기다려. 이유가 뭘까? 우주가 초고온 상태였죠. 초고온 상태에서 아직 1초가 안 되는 요때는 우주가 아직도 엄청 뜨겁겠죠? 우주가 엄청 뜨거운 상태에서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얘네들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겠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양성자와 중성자들을 뭉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막 움직여. 뭉쳐봐! 안 뭉쳐져. 얘네들이 약간 에너지가 떨어져. 3분 정도 지나서 우주가 좀 식으면 에너지가 막 이랬다가 우주가 조금 식어가면은 이제 뭉쳐지는 거지. 그 시간이 바로 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다. 우주가 조금 온도가 내려갔을 때를 말하죠. 우주 온도가 살짝 내려가고 나서 드디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양성자 2마리와 중성자 2마리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여기서 이미 만들어졌고요. 1번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도 만들어졌어. 그럼 드디어 대망의 원자가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책 보지 말고 한번 예측해보는 거야. 3분 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그죠? 그럼 이제 원자핵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전자만 갖다 붙이면 원자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전자는 아까 만들었어. 아까 만들었지. 이미 우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가 생성된 건 시간상으로 언제쯤 원자가 만들어졌을까? 찍는 시간. 대충. 답을 알고 있는 느낌이지? 몰라? 얼마? 찍는 시간. 찍어. 4분. 헬륨 원자핵 만들어진 바로? 시간 차이 없어. 거의 3분 가까이 바로. 7분. 가장 근접했어요. 답은 38만 년. 답은 38만 년. 38만 년. 근접 맞아? 제일 근접했지. 왜? 맞잖아. 맞잖아. 가장 근접한 거 맞지. 왜? 셋 중에 가장 근접했죠. 배웠는데 7분이라면 어떡하지? 7분은 뭐지? 38만 년. 38만 년이 지나야 드디어 원자가 생성이 돼요. 봐봐. 아까 전자는 경입자라고 했죠. 굉장히 가벼운 입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받아서 굉장히 빨리 움직여.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A는 n분의 F입니다. 아무튼 엄청 빨리 움직여. 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는 전자는 원자 핵들이 쳐다밖에 못 봅니다.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3분 만에. 자, 이제 전자만 오면 돼! 하고 있는데 전자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어? 우와! 우주로 그냥 우와! 다니니까.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겨서 원자를 만들려면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우주가 더 많이 식어서 저 광폭한 전자들이 약간 누그러질 때까지 속도가 좀 줄어들고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때가 언제다? 무려 38만 년을 기다려. 그래서 기억해야 돼. 우주가 도대체 몇 도까지 떨어져야 전자가 달라붙습니까? 기억하세요. 3000켈빈. 3000켈빈. 우주가 3000켈빈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2727도예요. 우주의 온도가 2727도씨가 되었을 때 드디어 전자들이 광폭한 어떤 행진을 멈추고 드디어 원자로 귀속이 됩니다. 3000켈빈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켈빈이라는 온도, 절대 온도 체계는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거의 그냥 섭씨 온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273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할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구나 생각하면 도씨로 그냥 환산해도 그냥 감을 잡기에는 도씨, 섭씨 온도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자, 여기서 4번하고 2번에서 빅뱅의 증거 1과 2가 다 나옵니다. 빅뱅의 증거 1과 2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빅뱅의 증거 1까지 설명을 하고 좀 쉬었다 할 건데, 자, 전체적인 과정을 좀 봤고요. 빅뱅의 증거 1 먼저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현재는 이때입니다. 3분이 지나서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진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현재 우주에는 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맞죠? 아직은 전자가 원자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모식적으로 우주 전체를 4번 원자가 형성된 때라 한다면 3번에 4번으로 가는 이 시간 간격에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을 때 우주 전체를 전자가 가득 메우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손을 딱 들었어. 손이 몇 개냐? 한 개죠. 이걸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막 흔들어. 몇 개를 봐. 할만하다. 한 개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지? 마찬가지야. 전자의 개수도 한정되어 있겠지만 걔네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자, 저 전자가 저렇게 우주를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금속. 일단 금속. 쌤 팔찌가 금속이잖아. 금속. 이 금속이 반짝반짝 거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좀 더럽네. 그러니까 금속이 반짝반짝 약간 거리잖아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금속은 전기가 통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반짝거린다. 왜냐면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형광등에서 빛이 나오면 봐봐. 형광등에 나온 빛이 아니라 빛이 딱 나왔다가 전자가 있는 얘랑 부딪히면 그래서 팡 튕겨. 전자의 특징은 빛을 튕겨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빵빵 튕겨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에 광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전자 때문이에요. 전자 때문입니다. 자, 전자의 특징 하나 설명했어요. 전자는 빛을 튕겨낸다. 잘 봐. 그래서 다시 빅뱅. 빅뱅이라는 건 커다란 폭발이거든요. 빅뱅, 폭발이니까 이렇게 폭발하면서 부피만 늘어난 게 아니라 폭발이기 때문에 빛도 발생이 되었답니다. 빛도. 자, 빅뱅 때 발생된 빛이 얘입니다. 안녕? 난 빅뱅 때 발생된 빛이야. 빅뱅 때 발생된 빛이 막 질주를 하고 있어. 막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누구랑 만난다는 거야?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전자들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은 전자랑 꽝 부딪히면 어떻게 돼? 튕기죠, 반대로. 반대쪽으로 꽝 튕기는 거야. 그죠?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통과를 못해요. 복도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창문이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하다는 건 빛이 통과하면 투명하다는 거예요. 저 우주를 봐봐. 빛이 통과할 수 있다, 없다?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다. 즉 38만 년이 되기 이전의 우주가 어떤 상태였냐?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 통과할 수 없는 우주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지금 현재 우주는 어때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보이냐고요? 별이 보이죠? 별빛이 우주를 통과해서 나한테까지 온다는 거니까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우주입니다. 현재는. 다시 말해서 투명한 우주 상태예요. 현재는. 하지만 그 투명한 우주 상태는 38만 년 이후에 투명해진 거고 38만 년 이전에는 어땠다? 불투명. 불투명한 우주에서 38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투명한 우주로 괜찮아? 투명한 우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38만 년이 지나서 이 갇혀있었던 빛들을 상상해봐. 38만 년 동안 한 공간에 갇혀서 두둥두둥 튕겨가지고 갇혀있는 거야, 빛들이. 언제 발생한 빛들이? 빅뱅 때 발생한 빛이 어디 가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38만 년이 지나서 드디어 모든 전자들이 나 이들할래 2마리, 나 이들할래 1마리 이렇게 해서 모든 전자들이 원자로 두두둑 들어가 버리고 나서는 드디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슉슉슉슉슉슉 이제 사라지는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완전 사라지는 않겠지만 이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사이가 생기는 거지. 그때 이제 갇혀있던 빛들이 드디어 우주 공간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 갇혀있던 빛들이 우주 공간 곳에 쫙 퍼져서 우주 공간 곳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주 공간 전체를 채우게 돼요. 빅뱅 때 발생된 빛이 그제서야 우주 공간을 가득 메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고 이동하거든. 그때 이게 현재니까 우리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우주 곳곳에서 이 빅뱅 때 발생한 빛이 전부 다 퍼져 있다가 지구로도 온다 안 온다? 지구로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빅뱅 때 발생한 빛이 38만 년 동안 갇혀있다가 38만 년 이후에 우주 전체로 쫙 퍼져가지고 그 빛들이 지금 지구로 다시 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가 빅뱅을 주장했던 가모프라는 학자가 내가 제시한 빅뱅에 따르면 이런 일이 발생되어야만 해. 내 말이 맞다면 저 빛이 관측될 거야. 그러면 강호프님은 관측하셨습니까? 나 아직 관측 못했어. 근데 그걸 누가 관측해준다? 윌슨과 펜지어스라는 넘겨봐. 14쪽의 사진. 이상한 무슨 소라 같은 장치 있죠? 소라가 아니라 삼각형 모양의 그 장치 있죠? 그 장치를 이용해서 저 빛을 관측해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이 빛은 우주 공간에 퍼져 있다가 지금 오는 거니까 우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춥다며. 영하 270도. 그러니까 저 빛도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형태로 지구로 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낮은 빛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빛이 온다는 겁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관측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이크로파 형태로 오는 빛을
이 장치를 이용해서 관측을 해내요. 중요한 건 관측을 해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관측을 해냈기 때문에 봐봐. 가모프가 내가 제시한 빅뱅이 맞다면 이런 빛이 지금 관측되어야만 해!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관측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빅뱅을 전제로 예측한 빛이 실제로 관측이 된다는 거니까 빅뱅의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예측과 관측이에요. 빅뱅의 증거를 서술하시오 보면은 누가 예측했는데 누가 실제로 관측했어요. 그러니까 증거예요 라고 서술하면 됩니다. 예측과 관측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서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 빛의 이름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빛의 이름이야. 저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 불러줍니다. 이게 우주 전체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니까 방향에 따라서 그 빛을 다 분석하면은 우주 전체에 대한 지도를 그릴 수가 있대요. 우주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지도를 그릴 수가 있답니다. 우리 114쪽에 맨 아래에 있는 그림 봐봐.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를 그림으로, 사진으로 지도를 이제 쫙 전체 우주를 지도 형태로 그려놓은 겁니다. 쌤은 그냥 그래서 우주의 전체 바탕 또는 배경, 우주의 배경을 알려주는 복사 에너지다. 우주의 전체적인 지도, 배경이란 말이 바탕이잖아. 우주의 전체 바탕, 배경을 알려주는 복사 에너지라는 뜻에서 이름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그릴 수가 있구나라는 의미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그림으로 정리 한번 하고 문제로 풀게요. 14쪽. 네, 무슨 일이야? 점점 밝아질 겁니다. 자, 왼쪽 그림이 뭐냐면 빛이 가다가 전자랑 원자이랑 막 부딪혀가지고 반대로 막 튕겨나오고 있죠.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그림이야. 즉 언제의 우주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불투명한 우주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 전자들이 원자 핵에 귀속이 다 되어서 전자가 다 일로 들어가 버리니까 빛이 통과하고 있죠. 빛이 통과하는 우주로 바뀐 거예요. 즉 무슨 우주? 투명한 우주로 바뀐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밑을 보니까 여기는 우주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여기는 우주는 투명해졌다. 라는 정도 밑을 좀 보낼게요. 시험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오른쪽 그림으로 바뀌게 된 시점이 언제냐 이걸 많이 또 물어보겠죠? 언제? 38만 년을 기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주의 온도는 몇 도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3000 켈빈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 어디 갔어? 봤는데? 어디 없네? 여기 없나? 있죠, 있네요. 3000, 그렇죠? 3000 켈빈일 때 저렇게 빠져나간 빛이 이제 우리에게 관측되는 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 체크합시다. 이게 왜 증거냐? 가모프가 예측하고요. 윌슨 펜지어스가 관측했다니까요. 근데 빅뱅을 전제로 예측하니까 그 예측대로 관측이 되면은 빅뱅이 맞다는 거죠. 빅뱅을 전제로 예측했는데 실제 관측이 됐어. 그럼 빅뱅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장의 변화는 봐봐. 빅뱅이 있고 나서 38만 년이 딱 지나서 우주가 3000켈빈 정도 되었을 때 빛이 빠져나와. 상상했어요? 그럼 그 빛은 어쨌든 우주가 3000도씨쯤 될 때 빠져나온 빛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에너지가 많은 상태의 빛입니다. 기억하세요. 에너지가 많은 상태의 빛은 떨림이 좀 심해요. 이걸 진동수라고 표현해요. 진동을 막 엄청 이렇게 떨려. 이런 빛이 방출되었다가 우주가 점점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럼 빛도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면은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변화하죠. 자, 이게 에너지가 많다! 에너지가 적다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보여줄게. 쌤은 좀 목소리가 좀 높은 편이죠? 맞아요? 약간 목소리가 좀 높은 사람들은 좀 덜 졸려요.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야. 자, 먼저 현재 우주를 설명하고요. 자, 여기 옛날 빅뱅 우주 설명할게요. 왜 벌써 자는 거야? 목소리가 낮으면 좀 졸려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목소리가 낮으면 에너지가 좀 적게 뿜어서 나갑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목소리 높으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에너지적인 측면이에요. 과학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낮은 목소리, 이게 높은 목소리야. 이게 좀 좋은 예는 아닌데, 엄마 목소리가 좀 더 싫어요? 아빠 목소리 더 싫어요? 이러지. 주로 이제 잔소리쟁이 우리 엄마, 그죠? 이런. 학교 늦겠어! 이런 거, 그죠? 에너지가 많아서 거슬리는 거예요. 아빠가, 야, 나 또, 포근하죠. 그죠? 그 느낌? 약간 에너지가 많을수록 좀 이렇게 거슬리는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에너지가 많다는 건 고음, 이게 고음이고요. 이게 저음을 뜻해요. 우주에서 처음 발생된 빛은 에너지가 많았으니까 이런 형태였는데 점점 온도가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적은 형태인 이런 형태로 바뀌었을 것이다. 일단 그림은 이해가 되죠? 자, 그림을 이제 설명할 거야. 어떻게 설명하냐면 파장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건데 꼭대기부터 꼭대기까지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를 파장이라 해요. 파장. 파동의 길이 장자. 파동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파장이 짧죠. 나중에는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파장이죠. 파장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파장의 변화가 생긴다. 파장이 짧았다가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파장의 변화.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일 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져 파장이 길어졌다. 파장이 길어졌다는 표현이 바로 저 그림을 떠올려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파장이 길어지는 거지. 되죠? 자, 그래서 요 사진이 제시가 되는데, 자, 봐봐. 일단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서 지구로 날아온 것을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전체를 분석한 건데, 여기 나와있죠? 붉은 곳이 온도가 높은 곳이고 파란 곳은 온도가 낮은 곳이다. 봐봐. 이게 온도가 높은 곳이 붉은색, 온도가 낮은 곳이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 우주 온도가 다르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구 입장에서 빛이 많이 오면 온도가 높다고 측정해요. 빛이 오다가 좀 끊겨. 그러면 온도가 좀 낮다라고 측정합니다. 뭔 소리냐? 이 온도가 높은 곳은 저 우주에서 빛이 날아올 때 중간에 회방하는 녀석 없이 모든 빛이 지구로 확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뻥 뚫린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파란색인 곳은 어디야? 빛이 오다가 뭔가에 부딪힌 거예요. 여기 행성이나 은하나 또 다른 어떤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제대로 오지 못한 곳입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여길 따라가면 뭔가 다른 행성체를 만날 수 있겠네. 일로 가면 아무것도 없겠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또 말하지만 우주 전체의 지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맞죠?
지도의 형태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표현은 이렇게 해요. 대부분 균일하다. 대부분 균일하다. 매우 균일한 형태다. 매우 균일하다. 다시 말해서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미세한 차이를 의미합니다. 거의 균일하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잘 봐야 돼.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한 세기로 온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과학이 어려워. 아니 차이 난다면서요. 왜 또 균일하대? 이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오는데 미세하게는 좀 차이가 나라고 이제 말을 구분해 주는 거지. 알겠죠?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개념하기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15초 문제. 괄호 넣기부터 쫙 풀어야 돼요. 풀고 답 지우면서 채점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쉴게요.